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진행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요. 네, 저건 밖에 있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 전망치를 2.7%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IMF하고 세계은행이 연차 총회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표 그냥 같이 보시면서 숫자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전망치는 7월에 전망했던 거 3.2에서 3.2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치가 2.9에서 2.7로 좀 내려갔어요.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되게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요즘에 IMF가 조금 눈길을 많이 끕니다. 네. 예, 그리고 요새 IMF 전망치가 글로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일 그래도 유의미하게 보는데 이게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세계를. 네. 근데 4월에 3.6으로 하향하고 7월에 2.9로 낮추고 이번에 2.7로 이렇게 낮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보다 1.1%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망치를 보면은 거의 9개월 만에 30%가 낮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뭐 전망치 해봐야 다 틀리기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증권사가 뭐 코스피 전망치 내놓으면 밴드 이만큼 주고서 하는데 거의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망치라는 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맨날 틀리기만 할 거를. 난 성장률 그러니까 뭐 전망치 보고서 뭐 주식을 샀다거나 투자를 했는데 전망치가 다 틀려가지고 뭐 손실을 봤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망치는 그 전망을 그 지난 시점에 맞추냐 안 맞추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지금 시점에 내년을 어떻게 어떻게 보고 보냐? 있는지가 되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 내년에 어떻게 보느냐를 현재로 땡겨서 현재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도 전망치를 7월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 오히려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연초보다 내년에 비해서 전망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에 또 이제 눈여겨 보실 만한 겁니다. 네. 그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생각보다 둔화가 됐고 또 올해 하반기에 유로 지역이 많이 위축이 됐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증가하고 경제 대국들의 상당한 경제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 어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처럼 보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올해 초보다 지금 느끼는 체감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으로 정부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상반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정책 이반자들이 인플레 하락을 목표로 함에 따라서 수요를 냉각시키고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들이 이제 IMF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달라진 점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에서 또 보시면은 미국에 대한 전망치가 안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다 떨어졌거든요. 네. 유로주는 1.2에서 0.5로 떨어지고 한국은 2.1에서 2로 떨어지고 중국은 4.6에서 4.4. 근데 전 세계 전망치도 2.9에서 2.7로 떨어졌는데 미국 전망치가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 전망치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미국이 좀 안 떨어지게 됐다는 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든 바닥이라는 것을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터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터널의 끝에 빛이 어디서 보일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더 가면은 빛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저건 아마 IMF에서도 연준이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 혹은 1분기 끝쯤에서 긴축을 끝낼 것이다라는 그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함의를 우리가 기대해 보고자 하는 거죠. 다른 데에서는 그닥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분명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미국만 유독 여기서 1%로 버티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김 프로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행복해올 수도 있어요. 행복해올 수도 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안 낮췄다라는 거는 그 근방 어딘가에서는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긴축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4.7%에서 올해 8.8%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바꿨었거든요. 근데 23년에 6.5, 24년에 4.1
그러니까 8.8 찍고 6.5 찍고 4.1 찍고 결국 내려오는 네. 그런 추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경제 정책을 우리가 경제 방송을 하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늘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 세계에 걸친 생활비 위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단기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시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이런 긴축 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부분들을 네. 보호하는 곳에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꼭 지금의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찾아올 위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가볼까요? 예,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정책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쪽 가서 특파원들하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뭐 경기 둔화 전망, 우리나라 전망도 많이 낮췄잖아요. 어떻게 보냐라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 둔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특히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정부의 전망치가 당초에 2.5%였는데 그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기관별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따로 가지고 예.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IMF가 이번에 내놓은 게 2.6에서 내년에 2.0으로 낮춘 게 있고 OECD가 그래도 좀 우리나라를 좀 좋게 보나 봅니다. 네. 2.8%, 올해 2.8, 23년에 2.2. 그리고 제일 내년을 좋게 보는 거는 기획재정부 2.5%인데 저건 항상 기획재정부가 제일 높게 보죠. 뭐 이거는 약간은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전망을 자주 발표하질 않아서 이게 6월달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하반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반영도가 조금 덜 된 걸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2.1% 정도로 내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보는 경제의 가장 큰 악재, 정프로님, 김프로님, 우리나라 경제 최대 악재를 기획재정부는 뭘로 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개입하셨습니다. 아, 환율? 아,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맞추지? 주관식인데. 아, 정프로는 이제는 네, 그렇게 막 아, 여러분들이 다행이다. 막 우습게 볼 그런 상황이 정프로 먼저 대답하게 해서 다행이다. 원래 뭐 하려고 나 그러셨어요? 수출. 아, 내가 지금 다음 꼭지가 수출이거든. 아, 그쵸. 여기에 꽂혀 있어 지금.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네. IMF가 보는 관점하고 IMF는 뭐 중국의 경기도나 뭐 미국, 유럽 이런 얘기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환율을 얘기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외생 변수, 뭐 중국의 경기도나라든지 미국의 긴축, 뭐 유럽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했던 얘기가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고 그로 인한 경기 둔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 외생 변수로 인한 환율을 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네. 당장 단기간에 외환위기처럼 외화 자금이 부족해지진 않을 건데 그래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외환 위기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네. 얘기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외생 변수들이 환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통화 수학 관련해서는 좀 말을 좀 피했어요. 그냥 굉장히 강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 결정하죠. 예, 현재 2.5%인데 뭐 3% 되겠죠? 그러니까 50bp 올린다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에 10년 만에 3%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게 되고요. 연달아서 50bp씩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 5, 7, 8에 이어서 5번 연속 인상하는 것도 최초인데 아, 네. 그래요? 와, 이게 예전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네. 거기 금융통화위원하고 점심 먹다가 그때는 계속 금리 낮추고 밑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금통위원이 나도 경제가 막 성장되고 막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와서 그래서 금리 인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 시점은 네. 오히려 물가가 불안하고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금리 역전 때문에 좀 억지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거라 참 기분이 그렇게 좀 옛날 생각이 좀 씁쓸하게 나더라고요. 그분 지금은 금통위원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이해는 해요. 전문가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과 개인 대출 부담의 확대로 아유, 이어질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경제 차원에서 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금통위도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세 번째 뉴스 갈까요? 그 LG 엔솔하고 혼다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 부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6조 3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미국의 40기가와트 배터리 공장을 만든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IRA의 영향으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보조금을 좀 받을 수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것도 참 신기한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25년 말부터 파우치 배터리 양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IRA라는 정책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하고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 만드는 게 25년이잖아요. 네. 근데 정책이 시행되는 건 23, 24, 25로 시행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저 법안이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 투자 의향서단이 아니라 실제로 해서 부지 확정하고 뭐 계약서 체결하고 그러면 주정부에서 뭐 보조금 받고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 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당연하죠. 그 스케줄이 지금 하나도 안 맞는 미스매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혼다가 일본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왜 한국 배터리를 선택을 했을까 좀 네. 의아했었는데 제가 그 심도 있게 취재를 해본 게 혼다가 왜 우리나라 LG 엔솔을 선택했는가에 네.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층 취재원까지 해봤는데 알았어. 뭔데 이렇게 10층. 연막을 많이 까세요. 잘 모르겠답니다. 네? 모르겠대요. 아, 지금 뭐야? 그 정도로 의외였다는 거죠. 일본이 뭔가 사전에 뭐 얘기가 다 돼가지고 온 게 아니라 혼다가 갑자기 LG 엔솔에 와가지고 나 배터리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엔솔도 오히려 진짜요? 뭐야 이거?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된 걸로 봐서 이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을 배제하면 한국 배터리밖에 없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미는 IRA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 가서 배터리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유럽 쪽으로 엄청나게 진출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미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 시장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성명 내가지고 뭐 또 미국과 모아이오의 또 다른 승리다, 러스트벨트라는 꼬리표를 묻어야 된다. 내가 반도체에 기록적인 투자한 것처럼 IRA 하니까 전기차 여기 오지 않냐? 뭐 미국은 다시 세계를 이끌고 우리 공급망 인프라 제조라를 우리 국내에서 재건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남나? 그러니까 우리 땅에도 어떤 제조업이 남을 것인가? 아, 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국제 통상하시는 분들하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 이게 뭐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견제를 좀 미국이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뭘 만들지? 우리나라 땅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뭘로 살아남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은 대부분 내연기관 부품들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전장 부품들이나 배터리 같은 것들을 다 미국에다 만들면 우리는 어떡하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러면 미국에다 다 만들면 우리나라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이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외국계 투자은행이 GM이랑 포드에다가 셀리포트 내가지고 폭락했죠. 폭락했어요. 근데 덩달아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수요 피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내년도 자동차 수요가 꺾이면 GM의 경우 순이익의 50% 이상 급감할 수 있다. UBS 보고서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업계는 한 6개월간 지금껏 보지 못한 공급 과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같은 대형 제품 소비를 꺼리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동차 할부 금리가 올라가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뉴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